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설 정도로 상당히 장기화될 듯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평화협상은 벌써 네 번째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평화협상은 평상시 예전에 1, 2, 3차 회담하고는 달리 이렇게 직접 만난, 이건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담하지를 않았고 이번에 4차 평화회담은 화상회담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폴란드 국경 11마일 떨어진 군사기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긴 하지만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1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20km도 안 되는 거리죠. 근데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공습을 감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표단 간의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열렸다라는 것도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탈리아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도 그렇고 이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중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온 다음에 이런 회담들이 이루어졌다. 물론 러시아 측에서는 중국에 도움 요청한 적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좀 상황인 것이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예전에 화상 통화를 한 이후에 그 후속 조치로 이태리 로마에서 지금 이제 회담이 열린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회담과 함께 같이 결을 갖추어서 4차 평화회담이 열렸다. 이 두 회담이 열린 것을 갖다가 연결하려는 그런 그 기자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별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잘못된 정보 퍼뜨리고 있다면서 지금 또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같은 입장에서 항상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늘 벨라루스에서 만나서 이렇게 회담한 게 아니라 화상으로 회의를 했다.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물자 수송을 러시아가 가로막고 있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휴머니테리언 커리도라고 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통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래서 국지적인 휴전 지역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그 지역으로 구호물자가 오고 간다거나 아니면 피난민들이 피난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건 1차 협정 때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2차 협정 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차 협정 때 이런 인도주의적인 통로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여러 개로 더 늘리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데 협상에서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에서 민간인들한테 피난 가고 있는 민간인들한테 더군다나 인도주의적인 통로인데 폭격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극우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피난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지금 못하게 피난 못 가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엇갈리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러시아 측에서 계속해서 민간인들한테 공격을 퍼붓는 것은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기록이나 자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탱크들이 민간인 아파트에다가 포격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휴머니테리언 커리도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미 이 협상을 통해서 약속된 휴전하기로 한 그 지역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려운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들, 민간인들의 증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포격을 받았다. 러시아 군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쏴댔다. 이러한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 구구 민주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나치당에 포함이 돼 있건 아니든 상관없이 구구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진영에서 이 동부 지역이라든가 동남부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 특히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 혈통적으로도 러시아 혈통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격하게 해왔었고, 이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는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돈네츠크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전 상황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방 세계로 도망치려는 피난민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피난민들을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이 민병대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민족 해방 운동식으로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죠.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민족을 구하겠다 하는 구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도주의적 통로라고 서로 간에 협상에서 약속을 해놓은 휴전하기로 한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 휴전 상태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습과 공격은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들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미국 기자, 뉴욕타임즈 소속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브렌트 루누드라는 미국 기자가 결국은 총에 맞아 취재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그런데 이 기자가 사망한 것을 놓고도 지금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군의 총격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러시아군에서도 기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박스뉴스의 기자가 또 총상을 입어서 부상을 입었다. 사망은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부상을 입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국경 근처부터 서부 카르파티아 산맥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도시들이 밤새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폭탄 세례를 좀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며칠째 러시아의 포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무장 세력이 남부 항구 도시를 포위하면서 공중 조성이나 대피 호송 차량에 대한 조기 회담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찾는 주민들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우폴 시장 같은 경우에 러시아군에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러시아군이 지금 통제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민병대들 간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물까지 다 끊겨 있는 그런 수도 전기가 이미 다 끊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며칠째 그런 상황이어서 이 안에 있는 그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침공이 시작된 이래 마리우폴의 원조를 전하려는 모든 그 시도가 다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마리우폴 시 쪽에다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물품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보급품들을 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부 다 이제 러시아군이라든가 아니면 돈네츠크 공화국 쪽의 이런 반란군들에 의해서 결국은 저지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밤샘 연설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물자를 보내주겠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 지역에 거의 함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친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이 상당히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인도주의적 통로를 거기에 놓기로 마리우폴 지역에도 설치하기로 이야기가 다 됐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의미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라는 게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평화회담도 별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차 때 처음 몇 군데, 세 군데인가요? 이렇게 휴머니테리언 커리도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었고 이 3차 회담할 때는 그걸 좀 여러 개 더 확대하자. 그래서 몇 군데 더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모든 협상들이 거의 다 그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는 도네츠크 공화국이 중간에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도네츠크 공화국이 지금 끼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 협상에 참여한 사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했던 말든 상관없이 이 도네츠크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도네츠크 공화국 사람들은 이 전쟁이 벌어지기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싸움을 벌여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도망을 가던 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급품을 보내주던 이것 좀 그냥 놔주고 풀어주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이 나치당으로부터 굉장히 핍박받았다. 우크라이나 민병대한테 엄청나게 핍박당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죽 그게 강했으면은 그들이 뭉쳐가지고 독립선언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소지들이 이제 그런 데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유엔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28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170만 명의 난민이 폴란드 쪽으로 이주를 했고요. 헝가리에 25만 5천 명, 그리고 슬로바키에 20만 명, 몰도바에 10만 7천 명, 루마니아에 8만 5천 명 등등 해서 한 280만 명이 지금 이미 외국으로 우크라이나 밖으로 지금 피난을 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민스크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스크 협정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시작부터 협정 끝나고 나서 바로 그게 깨졌었기 때문에 물론 2차 협정을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스크 협정 자체가 좀 유명무실한 그런 협정이기도 했거니와 사실은 민스크 협정 이전에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1930년대에 있었던 그 홀로도모르 사건,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이제 그게 스탈린 때였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자기네들 먹고 살자고 막 그 기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러시아로 가져갔던,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게 나오는 그 몇 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어드는,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 이주 나가거나 여기 못 살겠다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이사 나간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 줄어드는 이런 사태를 겪었었습니다. 1930년대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자체가 나치도 끔찍한 거라 알지만 나치보다 더 자기네들한테는 이 러시아가 더 끔찍한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런 그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거를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냥 덮여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독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게 되고요. 한참 뒤에 나오게 된 거죠. 1990년대 말에 나오게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강한 민족주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의 일제시대 하에 있을 때 강한 민족주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민족주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나치즘, 네오나치즘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국우주의가 지금 돼버렸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역사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태에 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갖게 된 하나의 약점이라면 약점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뭐 아주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워낙에 러시아한테 강하게 짓밟히다 보니까 그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민족주의가 타오르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직선 대통령들을 뽑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러시아 혈통과 우크라이나 민족들 간의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극우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 힘들어진 내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쟁까지 벌어지는,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 상황 속에 이제 나토가 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토가 마치 이제 이 동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을 하면서 다른 그 구소련의 소속국이었던 나라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우크라이나도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를 아예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 우크라이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조지아랑 우크라이나랑 같이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푸틴이 바로 조지아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또 이제 크림반도도 침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뭐 30년대에 있었던 그 얘기는 우리는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나토가 전선을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토라는 게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가 전선을 만들어서 과거 러시아 영역이었던 지역들 자꾸 침범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도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조지아 다 나토에 받아들이겠다고 누구 맘대로 받아들여 하고서는 이제 조지아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나토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는 말까지, 전쟁 나고 나니까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결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러시아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는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강한 생각인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과거의 역사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팽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것도 다 이해가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컨텐츠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거를 음모론하고 자꾸 엮어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이해할 수 있다, 저쪽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제3국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카발이 어떻고 딥스가 어떻고 막 이래가면서 음모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 음모론하고 엮어 놓으면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 이야기를 지금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국제 질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내전에는 깊이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좀 줬던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설사 나토가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결국은 미국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과거에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 동구라파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의 정세들을 관리하는데 미국이 항상 단독으로 나서서 미국 마음대로 이 지역들을 컨트롤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라크 전쟁을 벌려서 직접 들어간 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러시아하고 공조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테러를 막기 위한 시리아 전쟁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펼쳤던 것도 그렇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의 작전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 쪽하고 공조해 가면서
일을 벌였던 것이었는데, 근데 러시아와의 공조가 이번에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공조가 깨지고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러시아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러시아를 또 제재하는 부분은 제재하고 이 컨트롤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요소들을 다 만들어줘 버리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에너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게 변해버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이제 유엔 기구들의 입지를 10분 더 키워주게 되는 부분들. 유엔 기구의 입지들을 자꾸 키워주고 미국의 역할을 뒤로 빼다 보면 돈 주는 역할만 미국이 한다라는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중국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그렇게 좀 내외하던 관계가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고 두 나라가 힘을 같이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2의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실수였다. 바이든은 당선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왔었고 실제로는 싸워서 이길 힘도 없으면서 러시아랑 막 맞붙으려고 하는 푸틴하고 그냥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지금 이해관계를 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중동에도 생겼고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중동 지역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지금 유럽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안타깝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바이든이 지금 외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국과 일본 지금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정식으로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 주1 미국 대사 지금 보내지를 않고 있었죠.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몰아오게 됐다. 그런데 뭐 이미 전쟁은 벌어진 상황이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여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